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가장 둥근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10시 53분이 될 예정인데 오후 늦게 눈비가 그치면 달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프고 애통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무탈한 하루를 보내기가 힘든 요즘이지만 오늘 하루는 건강과 안녕을 기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경기와 강원, 충청 이남 지방에 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오후에 비로 바뀌어 내리다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고 앞으로 강원도에 최고 8cm, 경기 북부와 충북, 경북 지역에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2cm 안팎의 눈이 내린 가운데 앞으로 1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중부 곳곳에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고 저기압에 동반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북서쪽부터 눈비가 점차 그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이면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에 몰아친 최강 한파와 폭설은 한풀 꺾였지만 건물에 쌓인 눈이 무너지거나 눈사태가 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던 노인 7명이 숨졌고 눈사태로 온천 여행객이 무더기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로 제설 작업이 한창이던 중 산비탈에 쌓였던 눈이 도로 위로 쏟아집니다. 작업자들이 황급히 피신하면서 접근하는 차량을 향해 물러나라며 손을 흔듭니다. 雪崩だ。戻ってください。危ないですよ。 7시간 반 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눈사태로 길이 막히면서 인근 온천 숙박객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明日は帰れるのかなとか、解除になるのを心配されているお客様が多いですね。 일본은 지난주 최강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는데 니가타현은 최대 330cm, 야마가타현은 304c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눈사태와 건물에 쌓인 눈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쌓인 눈덩어리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떨어지는 모습을 주택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自分のところに落ちてきたら本当にひとたまりもないというか出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ような大雪だなと思いました。 지난 일주일 동안 집 근처 눈을 치우다가 눈에 깔리는 사고 등으로 7명이 숨졌습니다. 1秒違えばね、下にならないんだけど、大変な残念です。 쌓인 눈에 차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고립되는 상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많이 쌓인 곳일수록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이 오늘입니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 식사는 영양이 풍부한 오곡밥 어떨까요?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끓는 물에 팥을 넣고 한참을 끓입니다. 붉게 우러난 팥물에 5가지 잡곡을 넣어 밥을 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오곡밥입니다. 옛날에 엄마가 이제 콩이랑 잡곡을 넣어가지고 해주시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검정콩과 팥, 수수, 차조, 기장을 넣어 만드는 오곡밥. 몸이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찹쌀이나 콩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서늘한 기운을 가진 팥을 더 많이 넣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똑같은 양의 쌀밥과 비교했을 때 열량은 5분의 1 적게, 칼슘과 철은 2.5배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곡은 이제 전통 음식의 의미를 넘어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5가지 잡곡의 새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시민들이 우리 밭에서 나오는 잡곡을 먹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잡곡의 품종을 새롭게 개발한 겁니다. 검정콩 청자 5에는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세포노화 억제와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한 우리 전통 명절인 정월 대보름. 농촌진흥청은 국산 잡곡은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라며 꾸준한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미국이 철강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된 무관세 쿼터도 사라져 철강업계의 생존을 위한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체 철강 수출의 21%인 6조 원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철강 제품 가격이 한국보다 20% 높아 국내 기업에는 수익성 좋은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의 철강 관세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대신 받아낸 무관세 쿼터가 폐기되고 관세 25%가 부과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존 관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25%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관세 부과로 우리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산 철강을 수입해 미국에서 차나 가전을 만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LG전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수출 물량을 제한했던 쿼터가 없어지고 모든 국가가 똑같이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물량 제한이 없어진 것,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와의 경쟁에서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우리나라가 처음 직격탄을 맞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건설비와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검토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인 호주에는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러 국가가 미국에 공동 대응하기보다는 미국과 1대1로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트럼프는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주요 철강 생산국 중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배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멕시코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미국과 협상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도 다가오는 고위급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와 대상국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미국 수출품에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도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48시간 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ou'll be hearing that word a lot, reciprocal.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f they're at 25, we're at 25. If they're at 10, we're at 10. And if they're much higher than 25, that's what we are too. 상호 관세 개념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미국과 98% 이상의 제품에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는 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 성적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수지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대미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를 관세 대상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But we'll be talking about other subjects like cars. We'll be discussing chips, and we're going to be doing some other things in addition to that, all which will bring in a lot of jobs into our country. Cars is going to be a very big on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이 오히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대응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의대 선호 등의 이유로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참여 확대를 통해 젠더 통합 연구를 늘려가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출시된 레켐비. 그런데 지난 7월 레켐비가 백인이나 남성, 특정 유전자가 없는 환자에게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3분의 2가 여성인 만큼 치료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건데 이는 남성 중심의 연구가 부적절한 치료법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젠더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연구자의 참여로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팔이 저리고 뭐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조건을 똑같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건강 챗봇은 남성에게는 즉시 응급실로 가라고 그러고 여성에게는 며칠 기다렸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이제 가정의를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 연구자의 참여도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여성 연구자의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겁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샌드위치 세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물리적으로 연구 시간이 부족하고 또 집중하기도 어려우며 이는 연구 실적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육아를 병행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브릿지 펀드의 대상 인원을 올해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급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연구 실험으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도 시범 도입합니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기 연구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 복귀를 희망하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디지털, AI 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로 연구 현장을 떠나는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키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의대 선호 등의 이유로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고 인재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은 최저 수준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연구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의 도입으로 이 같은 생계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근육 줄기세포 노화에 대해 연구 중인 대학원생 김예린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들쑥날쑥한 연구비 때문에 재료비가 부족해 연구 계획이 밀리거나 아예 틀어지는가 하면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신경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들이 그 연령대가 보통 20대 이제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뭔가 뭐 직장을 다니면 이제 돈도 모으고 뭐 결혼도 하고 이럴 나이인데 대학원생들 인건비로는 그런 것들을 하기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같은 고민은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겪는 공통된 고충. R&D 예산 삭감은 물론 과제 중단, 후속 과제 수주 실패 등의 이유로 연구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최저 생계급여조차 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국내 대학에 도입해 과학기술 인재 지원에 나섭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매월 각각 80만 원, 11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학생 연구자 지원을 정부와 대학, 교원이 함께 부담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모든 이공계 학생들의 최저 지급액이 보장이 되고 연구실 차원에서도 그 개별 연구자가 이렇게 학생 인건비를 이런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대학과 정부가 같이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기존에는 연구 책임자 계정이 학생 인건비를 관리 지급했다면 이제는 대학 계정이라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단순한 인건비가 아닌 생활비의 개념을 더한 연구생활 장려금을 각 대학이 자율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를 통해 학생 연구자의 과제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 개발과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학별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AI 행동 정상회의가 파리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와 인도, 독일, 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 등은 현지 시간 11일 회의 폐막 후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AI 시장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역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고 미국과 영국은 불참했습니다. 선언문에서 서명국들은 AI 생태계의 다양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가 정보의 무결성에 미칠 위험에 대처하고 AI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AI가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인권과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 지속 가능 개발, 혁신, 국제법 존중, 인권 보호, 성평등, 언어적 다양성, 소비자 보호,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글로벌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0대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청소년 계정에 대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어제 서울 역삼동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아시아 지역에 차례로 도입된 청소년 계정의 취지와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청소년 계정이 도입되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 강도를 낮추기 위해선 부모 또한 보호자 허락이 필요해집니다. 또 청소년 계정에서는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도 제한됩니다. 이 밖에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이 제한돼 알림이 해제됩니다. 특히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자녀들의 대화 상대를 부모가 볼 수 있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반복되는 집안 침하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갑자기 꺼지면서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구덩이는 길이 10m, 폭 5m, 깊이 1m에 이릅니다. 도로와 맞닿은 건물도 곳곳이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이 도로는 원래 건물 입구 바닥과 같은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땅이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80cm 이상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새벽 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고 건물 일부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닥하고 전부 다 떠져 있었고 자가용 있던 자리는 완전히 오물같이 푹 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려앉은 도로 바로 옆엔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흙이 쓸려나가 땅이 꺼졌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나오면서 거기에 있던 모래 포설층이 있잖아요. 같이 쓸려나가면서 잘 터가는 거죠.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도 이 공사장 인근 도로가 내려앉고 지하 수위 변동이 심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복구 작업 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깔려지기는 벌써부터 깔려졌죠. 그래서 저 밑에도 깔려져가지고 보수를 했었고. 강릉시는 이번 사고 직후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집안 침하 원인과 추가 붕괴 위험성을 조사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울산 액체 화물터미널 화재 당시 자칫 옆 탱크로 옮겨 붙을 수 있었지만 첨단 소방 장비가 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근 대기업 정유공장 소방대도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화학 혼합물이 담긴 탱크 위로 불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땅에서 헬기가 하늘에서 물을 뿌리지만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2시간 넘게 불길이 지속하자 결국 대용량 방사포가 투입됩니다. 1분에 뿌리는 물의 양만 45,000리터, 일반 소방차 20대 역할을 하는 대형 소방 장비가 투입되자 화마는 금세 꼬리를 내립니다. 160만 리터 인화물질이 들어있던 울산 유류탱크 화재에서 투입 15분 만에 불길은 잡혔습니다. 대형 유류 저장 탱크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방 장비로 진압은 곤란합니다.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의 포 수용액을 한꺼번에 투하하면서 지식과 냉각으로 진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탱크 바로 옆에는 톨루엔 등 인화성이 큰 물질이 보관됐습니다. 연쇄 폭발로 자칫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소방당국은 불을 끄면서 옆 탱크로 불이 옮겨보지 않도록 작전을 펼쳤습니다. 더 많은 거품 소화 용액이 필요했고 화재 현장 인근 대기업 정유공장 거품을 가져와 진화에 사용했습니다. 대형 화재 발생 때 부족한 소방력과 장비를 교환해 재산 피해를 막고자 기관 사이 맺은 협정이 빛을 발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등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 시에는 대기업 자체 소방대의 소방력을 함께 활용하여 화재 초기부터 민간 합동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상자 2명이 있었지만 울산 유나이티드 코리아 터미널 화재 사고는 첨단 소방 장비와 민간의 협력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여러 대형 화재 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대용량 방사포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월 1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